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자, 이번 단원은 한국 지리 전체에서 가장 내용도 적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정말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자, 저출산 현상. 자, 1960년대 이후로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합계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01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죠. 2001년도 이미 2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18년도에는 무려 0.98명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작년에는 이게 역대 세계 최저 기록이었는데 그걸 깨고서 0.92까지 낮아졌어요. 이걸 뭐 좋아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물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전지행이 나거나 아니면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건 뭐 구체적인 숫자로 보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아 수하고 합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볼만한 가치가 좀 있어요. 자, 합계 출산율이야 이제 꾸준히 떨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1975년을 봤더니 물론 이제 합계 출산율은 그 이전 자료도 있긴 하지만 너무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좀 그렇고요. 75년에 태어난 사람이 2020년 현재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46쯤 됐을 거예요. 40대 중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머니나 아버지 또래 정도 되겠죠. 그렇죠? 현재 2020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그런데 그때는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었냐면 여기는 이제 10만 명이고 이쪽은 명이니까 이쪽이 합계 출산율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3.5명이었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이렇게 형제 자매가 몇 명쯤 되는지 아마 3명에서 4명 사이가 제일 많겠죠. 뭐 5명 넘어가는 것도 흔할 것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막 떨어져 가지고 2018년에는 지금 1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자, 사실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합계 출산율이 1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야, 이대로 가면 정말 난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막 캠페인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걸 아직까지는 전혀 못 막고 있어요. 뭐 그 이유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많이 힘들지 않아요?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뭐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게 단순히 소득이 얼마냐 그런 거랑 달리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게 아이를 낳기에는 좀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슬프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물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요. 자, 다음. 자, 이런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고요. 그로 인해서 평균 초혼 연령 상승했고요. 비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경우도 많아서 출생률이 많이 감소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그나마 좀 가까이에 있는 초혼 연령 한번 봐볼게요. 초혼 연령. 자, 우리가 뭐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게 뭐 더 이상 뭐 흠이 되는 것도 아닌 세상이고. 그래서 처음 결혼하는 걸 초혼 연령이라고 부르는데, 자, 선생님이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물론 그 전도 쭉 있겠지만 1993년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략 25년이 지난 거죠. 25년이 지나는 동안 초혼 연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당연히 좀 다른데 남자는 90년대 초반에는 평균적으로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28살쯤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진출하고 뭐 진출하지 않았더라도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대부분 했고 30살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2018년에는 평균 몇 살이 됐냐면 33.1
1.5살로 늘었어요. 33살로. 그러니까 이게 만 나이니까 34살 또는 뭐 35살에 결혼을 하는 거죠. 첫 결혼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만 결혼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뭐 35살이다. 그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 다음에 이 시기만 하더라도 40살이 넘어가면 야, 너는 이제 결혼은 좀 힘들지 않겠니? 물론 대놓고 말한다기보다는 40살쯤 되면 와, 정말 노총각 중에서도 정말 노총각에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40살 정도면 그냥 결혼하기에 조금 늦었지, 얼마든지 결혼을 많이 하는 그런 나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 남자들은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은, 여성들은 아이를 이렇게 10달 가까이 이제 배에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체 나이가 꽤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30살만 넘어도 아이를 좀 늦게 낳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35살이 넘어가면 노산이라 그래서 되게 병원에서도 이렇게 주의 있게 관찰하고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35살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들도 많고요. 40살 넘어서 처음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 결혼 연령이 많이 높아졌죠. 자, 아무튼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5.01세에서, 자, 여기는 28점, 정확히는 09세네요. 25.1세에서 지금은 30.4세로 바뀌었네요. 30.4세로. 그 사이에 거의 지금 5살이 많아졌잖아요. 자, 20대 중반. 만으로 지금 30이 넘었으니까 31살, 32살. 그러니까 여성들도 처음 결혼하는 나이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개인마다 편차는 되게 심해서 어떤 여학생들은 선생님 경험인데, 이게 다행히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이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아이가 나와가지고 대학 나오기 전에 보통 결혼을 하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나이니까 대략 11년, 뭐 12년쯤 지나서 결혼을 할 것이다. 뭐 더 늦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래 계획을 세울 때, 야, 나는 그냥 무조건 결혼 되게 일찍 할 거야,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남들은 평균적으로 30살 넘어서 30살쯤에 결혼을 하더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33살쯤에 결혼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이게 아마 플러스 조금 더 알파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영향으로,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원인은 그 다음에 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자녀 양육 비용 증가, 뭐 고용 불안,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미래 생산 가능 인구와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지속되면 총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현재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진 않는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정말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서 인구 부양비가 되게 많이 높아질 것이다.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 소비와 투자 유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 고령화 현상. 현황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노인 인구 비율이 이때 7%를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때 14%가 된 거고요. 17년 만에 지금 7%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025년 경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상된다. 자, 이건 6%가 늘어난 거긴 하지만 불과 8년만 걸릴 것 같죠. 그러니까 고령화라고 하는 건 얘가 과거에는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작 지점에 있는 거예요. 자, 20%가 끝이 아니죠. 금방 30% 되고요. 그 다음에 뭐 40%, 50%까지 금방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노인 인구 비율이 50%가 되는 걸 못 볼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령화율이 50%가 되는 걸 볼 것도 같아요. 아마 정말 그런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원인을 보면 저출산 현상에 따른 유소년층 인구 비율 감소와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뭐 뻔한 얘기고요. 경제 수준 향상과 의학기술 발달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기대 수명은 평균 수명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기대 수명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제 죽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더 살 수도 있고 뭐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2018년 기준으로 얼마쯤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 문제에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니까 뭐 수치 같은 거 한번 봐두면 뭐 좋겠죠. 나쁠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별 일이 없으면 79.7세까지 살 거래요. 만으로 79세니까 80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환갑잔치 같은 건 아예 안 하죠. 그렇잖아. 60 먹었다고 야 나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념하거나 그럴 게 없잖아요. 80이 평균인데 뭐 90 정도는 돼야 나 이 정도면 되게 오래 산 것 같아. 그리고 100살 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길어서 현재 태어나는 여성들은 85.7세까지 살 걸로 기대가 돼요. 그럼 평균적으로 내면은 82.7세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60살쯤에 여러분들이 퇴임을 하면 나중에 그럼 그 뒤로 대략 거의 30년 가까이 여자들은 그다음에 남자들도 20년 넘게 노후를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노후는 어떻게 계획해서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자, 영향은 노년 부양비 증가에 따른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연금, 의료, 복지 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질 거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뭐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되게 흔할 텐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은퇴하면 받으려고 근데 과연 내가 은퇴했을 때 국민연금이 남아 있을 것인가? 자, 왜 그러냐면 자,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예를 들면 뭐 65세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은퇴하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제 연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사람들의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개념이에요.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미래에서 돈을 땡겨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란 말이에요.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나는 나이 먹어서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큰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어쨌든 잘 해결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노동력 고령화, 그 다음에 노동력 감소 등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니까 뭐 역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런 설명들은 이전 영상에서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와 노령화 지수 변화. 여기는 앞에서 다 했던 얘기지만 수치를 조금만 보려고요. 자, 65년도부터 지금 이제 65년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 기준 연도는 2018년도니까 대략 15년도와 25년도의 중간 정도 여기가 지금 현재 상태인 거죠. 현재 상태. 자, 그래서 일단 유소년층하고 노년층하고 인구 비율을 봤더니 2015년에는 13.8, 그 다음에 12.8. 아직은 유소년층이 조금 더 많았지만 25년이 됐더니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 사이 언젠가 노령화 지수가 100을 돌파한 거예요. 정확히는 2016년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유소년층보다 더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청장년층의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 73.4까지 찍고
감소를 할 건데 문제는 이 변화하는 비율을 보면 그 수치를 보면은 점점 청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서서히 둔화되다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렇게 가다가 또 급격하게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는 폭을 보면은 73, 69 그러다가 이제 60, 53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해요.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쯤 지나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점점 인구 부양비가 급격하게 커지니까 점점 아니고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질 거고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뭐 꼭 인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인구 구조를 보면 그렇게 밝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노령화 지수 변화를 봤더니 이제 이렇게까지는 별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다가 2016년에 100을 돌파하고 그 뒤로는 자 출생률은 낮은 상태에서 거의 유지가 되는 거죠. 더 안 떨어지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노인 인구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년쯤 지나면 유소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이 5배쯤 많아지겠네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공간 변화. 자, 정주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자, 정주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은 대체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주는 앞에서 설명했던 단어예요. 정착해서 거주하는 거, 한 곳에서 머물러 사는 걸 정주라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뭐 서울이나 또는 일부 이렇게 공업 발달이 된 도시들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근데 그 외에 대부분 지역들은 인구가 유출되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촌락이나 지방 중소도시 그 다음에 대도시의 구는 옛 구자죠. 오래된 시가지는 정주 여건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인구가 유출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대도시라 그래서 무조건 막 인구가 늘어나거나 사람이 살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개발된 지 오래된 시가지는 되게 낡았잖아요. 그걸 재개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비싼 돈을 주고 집 같은 걸 사줘야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천 향전산도 별로 없고 도시 인구도 거의 정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도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서울 사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서울은 여전히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거고 서울 집값이 조금만 이렇게 안정되거나 그러면 다시 서울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계속 서울로 사람들이 오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으면 그냥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거잖아요. 어차피 자기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일자리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예외인 거지 지방에 있는 광역시만 가더라도 앞으로 우리 이 지방 도시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광역시의 오래된 시가지는 농촌 지역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집도 되게 낡고 골목도 되게 좁고 뭐 노인들만 주로 살고 있고 그런 몇몇 지역들이 현재도 있더라. 자, 아무튼 그래서 촌락이나 지방 중소도시, 특히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시가지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서 언젠가는 사실 언젠가라기보다는 머지않은 미래에 아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점점 쪼그라드는 도시, 축소 도시라고 불러요. 선생님 고향 정읍이 대표적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면 다시 정주 여건은 나빠지고 정주 여건이 나빠지니까 또 빠져나가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어쨌든 정말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 많아요. 넘어갈게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교육시설보다 이제 노년층을 위한 문화 평생교육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죠. 노인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그 다음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대책. 뭐 대책이야 말은 쉬운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느냐 아니면 효과를 거두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개인 및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 양성평등 문화 확립하고요. 일과 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으로는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아이들을 좀 낳지 않을까.
그냥 이건 읽지도 않을게요. 너무 뻔한 거니까. 그다음 고령화 대책,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아직은 이제 청소년이니까 비록 통계상으로는 청장년층에 들어가지만 아직은 학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걸 이해라기보다는 이걸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사람이 살기 위한, 잘 살기 위한, 서로 잘 살기 위한 사회가 되는데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우리가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노년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젊은 시절에 재산 또는 노후 준비를, 재산을 모으거나 노후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분위기상. 자, 모든 돈은 부동산에 투자해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집은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가 없어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살 곳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뭐 시골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도시 내에서는 집을 팔고 옮겨가기에도 어차피 돈은 또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소유하다 보니까 노후에 자금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로 부동산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자녀들 교육비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청년 실업 지금 아직까지는 심각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정말 노인들이 가난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가 사는 동네들 보면은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잖아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문제 되게 심각해요. 자, 그래서 정년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게 활발하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머지않아서 정년이 연장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정년을 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같은 걸 제공해야 되잖아요.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년이 연장돼 가지고 만약에 74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국가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소득이 있으니까 계속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거 지급하는 나이가 늦춰지니까 당연히 국민연금 지급되는 게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평균 수명은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국민연금이 아예 사라질 거니까.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안해요, 나 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정년 연장되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적게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나는 지금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공동체로 보면은 이것도 이게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일본이랑 많이 비슷해 가지고 어느 회사의 조직에 입사를 하면 연봉, 월급이 얼마 안 되죠.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월급이 계속 올라가서 퇴임하기 직전이 호봉이 제일 많다고 표현하는데 가장 연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년, 2년 이렇게 더 늘려주면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금 체계를 처음에는 좀 높여주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 뭐 조금 높아지긴 하겠지만 가장 높은 시기가 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퇴임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이렇게 임금을 줄이자. 우리가 피크라는 게 가장 높은 어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피크 타임.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년 연장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다. 그다음 직업 재교육 등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늘려야 된다. 자, 그다음에 공적 연금을 강화하고요. 국민연금 같은 거. 그다음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퇴임을 할 때 그런 퇴직금이라 그래나 그걸 한꺼번에 받을 건지 뭐 몇 억이 됐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죽을 때까지, 물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꼬박꼬박 받을 건지. 물론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봐봐요. 자기가 만약에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은 그 10억이 많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이 있어도 자기가 재산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걸 떠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펑펑 쓰기에는 정말 인생을 마음껏 누리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80살쯤에 죽을 줄 알고 돈을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하고 다 썼더니 80살이 됐더니 아직도 건강해, 튼튼해. 근데 돈이 없으면 되게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소비를 대체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 구조에서 노인들이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요. 소비를 해야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나라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한꺼번에 목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물론 노인의 빈곤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다달이 일정 금액이 계속 나오는, 그럼 한꺼번에 많은 돈을 쓸 수 없지만 내가 올해 이번에 받은 돈을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연금이 나올 거야. 또 그 다음 달에 연금이 나올 거야. 그럼 되게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 제도는 정말 정말 필요해요. 정말 정말 필요해요. 자, 이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를 제일 먼저 겪다 보니까 그런 대비가 이렇게 완벽하게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일본 노인들이 소비를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좀 짠하죠. 넘어갈게요. 자, 노인복지 정책과 편의시설 확대, 노인 전문병원, 요양병원과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요. 실버 산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머리가 하얗게 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실버 산업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야, 좀 미안하지만 선생님 이런 게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뭐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게 벌써 이미 3차가 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자, 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어쨌든 만들어주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 나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노인들이 계속 소득이 없으면 그게 연금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일자리가 됐든 그게 없으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린다. 그래서 경제에 심각한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더라.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자,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우리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개인 정보니까 뭐 공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거나 뭐 그게 뭐 당연히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니까 뭐 인종이 다르거나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티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도 대부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뭐 절대 차별하거나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당연하죠. 아마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자, 어쨌든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인구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죠. 근데 뭐 이것도 자료 분석 문제로 보통 나오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없어요. 자,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할게요. 자,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현황, 배경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방, 외국인의 국내 취업 및 유학 증가, 국제 결혼 증가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거주 유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으로 구분되는데 물론 기타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읽고 고개를 갸웃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왔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목이 외국인의 증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결혼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없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결혼하면 쉽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단순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여서 사기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돈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결혼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국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살아야 그걸 증명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냥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신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한국계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외국민 투표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국적은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포들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조선족들도 한국계에 포함이 돼서 조선족을 포함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가깝기도 하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우리보다는 훨씬 아직 못 사니까. 자,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냐면요,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베트남이, 그것도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국내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막 미치려 그러는데, 정작 3D 업종에서 일할 사람은 이제 국내인 우리 내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죠. 현황은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로부터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부 고임금 전문직 근로자도 유입되고 있다. 자, 주요 취업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조업, 서비스업 각자 이렇게 좀 별표 좀 해둘게요. 자, 우리가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곳은 수도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남동임해공업지역도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데, 수도권하고 남동임해공업지역하고 차이점은, 남동임해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이고 대기업 중심이죠. 비록 제조업이긴 하지만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가서 일할 사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한다 그래요. 지방이긴 하지만 월급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안산에 있는 조그마한 금속 공장에 가서 일할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대부분 안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조업을 말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 안산이에요. 안산. 그 안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산,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자, 우리 서비스업은 당연히 대도시 지역에 발달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우리도 음식점 가보면 이렇게 겉모습은 잘 모르겠는데 말투가 왠지 어눌한, 약간 우리나라 사투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 보면 열의 9은 조선족인 거죠. 그렇잖아요. 음식점이나 그런 데는 당연히 이제 주로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말이 통하는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은 서울에서 꽤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결혼 이주자나 또는 유학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그런 의미예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방금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외국인 근로자, 돈 벌러 오는 사람이 제일 많고 결혼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고, 그 외에 유학생이나, 자, 외국 국적 동포는 쉽게 말하면 조선족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도 이렇게 있고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를 보면, 자, 배경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결혼 정년기의 성비 불균형 심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촌락 지역은 농촌 총각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20세부터 40세까지 보면 성비가 막 150, 170까지도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100명이면 남자가 150명이 있는 거니까 50명은 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우리나라 농촌 지역 남자들이 많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지만 많이 나아졌고요. 그 다음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외국인과 결혼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반대도 심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위에서 말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치긴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 비율이 8에서 10% 정도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00쌍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쌍 정도는 국제 결혼이에요. 그렇죠? 되게 좀 놀라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비 불균형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이 우리보다 좀 가난한 나라의 여성을 뭐 데리고 온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나라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근데 요즘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뭐 일본 여자랑 결혼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 여성인데 외국으로 뭐 유학을 갔다거나 또는 외국 여행을 갔다 만났던 사람이거나 그래서 외국인 남성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물론 제일 많은 건 우리나라 남성하고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많긴 하지만 어쨌든 국제 결혼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넘어갈게요. 자,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 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감소 추세임. 뭐 결혼할 사람은 뭐 결혼한 거죠. 그다음 총 국제 결혼 건수는 도시가 많지만 당연히 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는 사람 자체는 도시가 많아요. 하지만 국제 결혼 비율은 촌락이 높음. 인구는 적지만 그 안에서 농촌 총각 문제가 있으니까 국제 결혼 비율은 촌락이 높음.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뭐 뻔한 얘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이 지도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왜 헷갈리게 되어 있냐면 자 외국인 근로자 비율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색깔이 진한 부분 여기 부분이 외국인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외국인 중 그 중에 그곳에 외국인이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유학생이나 또는 결혼 이주자나 그런 거 제외하고 근로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색깔이 진한 부분이 외국인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자료를 넣었을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아무리 곰곰이 고민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헷갈리게만 되어 있고 차라리 그냥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 그걸 제시하던지 아니면 그냥 그 지역의 외국인 수 그걸 직접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여기가 외국인이 많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의 비율 자체가 높구나. 뭐 그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왜 근로자 비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결혼 이민자 비율이라고 하는 이걸 제시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근데 뭐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은 주로 이제 근로는 중소기업에서 사람들이 하기 힘든 뭐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거라서 공업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수도권, 특히 여기 안산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남동임의 공업 지역 이런 데서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은 그렇죠? 국제 결혼 비율이 높은 곳, 국제 결혼 건수 사람 수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비율이 높은 곳에서 당연히 이것도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완전 촌락이잖아요. 다시 자 이제 이것까지 뭐 구별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대도시 지역 대도시권이 아니면 사실 촌락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평야가 조금 넓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이 많은 부분하고도 조금 달라요. 자 어디가 더 촌락이냐면 산간 지역. 사람이 살기 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서가 더 촌락의 성격이 강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가 외국인 가운데 결혼 이민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자료는 아닌데 왜 이렇게 크게 제시했을까? 말다가도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영향 이것도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자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죠. 남자가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이고 뭐 여자가 외국인이고 또 그 반대로 여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뭐 남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총 사람들. 그 사람이 2018년에 1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다문화 가정인 사람이 약 2%인 거예요. 2%. 자, 이걸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2%면은요. 자, 우리 학교 한 학년이 보통 200명이잖아요. 2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200명 잡고 2%면 4명인 거예요. 한 학년에 3명, 4명 정도는 있다. 그 정도면 자, 우리 학교가 지금 8반, 9반까지 있는데 두 반에 1명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 반 아니면 옆 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읽어볼게요. 다문화 사회의 형성,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그 다음 다문화 공간의 형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국적이 같은 이주자들이 일정 지역에서 정보 교환과 자국 문화 공유를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주자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당연히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곳 한 두어 곳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행히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자, 먼저 이태원에 가면, 자, 여러분들 좀 시기상 이태원이 조금 지금 뜬다기보다는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1976년에 만들어졌는데 꽤 규모가 크거든요. 그럼 다 그 주변으로는 이슬람교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터키 음식점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태원을 혹시 갈 일이 있거든, 이슬람 사원 한번 가보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넘어가면 해화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화동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대학로 있죠. 대학로, 우리가 말하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있고 거기 지하철역 이름이 해화역이잖아요. 그럼 거기 지하철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해화동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해화동 성당에서 모여서 미사를 드려요. 뭐 천주교 가톨릭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 한번 가보면 우리보다 아무래도 피부 색깔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필리핀인들이 정말 그 성당에 가득 이렇게 차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약간 이국적으로 보일 거예요. 뭐 그런 곳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너무나 잘 알죠. 대림동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쵸? 여기는 실제로 가서 보면 아마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간판들부터 전부 다 한문이잖아요. 선생님도 가끔 갈 일이 있는데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왜냐면 여기는 서울 시내 쪽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까 말했던 안산에 가면은요, 지역 이름은 원곡동이에요.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이 펼쳐진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축제도 열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다문화 축제라 그러더라. 아무튼 안산의 지역성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안산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안산은 남동임의 지역에 있는 공업 도시하고 달리 원래 개발될 때부터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됐죠? 그러면 과거에 서울에 있던 공장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서울 당연히 땅값 비싸죠. 그리고 여기는 털을 당연히 넓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기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안산에 이렇게 자리 잡은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어 안산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기계 공장, 금속 공장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사실 좀 잘 안 간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안산에 있는 그런 공장장들은, 공장 사장님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다문화 사회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 노동력 유입에 따른 인력난이 완화되고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겠지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죠. 경제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다음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종, 종교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결혼 이민자가 겪는 자녀 보육 및 적응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 부적응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추가로 선생님이 말할 건 없죠. 그 다음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통합 시스템도 구축하고 시민 단체 등의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자, 우리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어떤 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절대적으로 뭐 낮은 데 있고 하급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등하고 서로 그냥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그게 문화 상대주의죠. 그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과 상생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을 키워 나가야 된다. 자, 우리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자, 국가별 다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인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우리나라가 이게 반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중국인데 좀 민족성이라 해야 되나? 역사적으로 많이 다툼도 있었고 어쨌든 뭔가 구분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류가 많은 어떤 다른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 약간 폐쇄적이라 해야 되나? 민족 간의 개념이 있어서요.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도 좀 강하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안 좋은 편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공정하게 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된다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60.4%,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반대가 물론 있겠지만 반대가 40%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할 때는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외국인 이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좀 그래요. 이건 표현이 피부색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밝은 색이면 우리보다 피부가 밝으면 거부감 같은 거 많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우리보다 피부색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거부감, 막연한 어떤 그런 거 그런 게 좀 커지는 편이죠. 이것도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은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가 있어요. 뭐 유학 가서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그 나라 국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외국인인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거 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베트남 사람들 또는 뭐 조선족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유층인데 국적이 외국인이라서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형성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할 때 모르겠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문화라고 할 수 있을지. 심지어 이렇게 원정 출산도 많이 옛날에 했었잖아요. 자녀들 군대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외국 국적이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보거든요. 그런 건 사회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였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인구 문제도 설명이 다 끝났네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